이 미세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환경 분야에서 정해진 게 있을까? 단위가 저희가 네. 크게 이제 크기로 구분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쉽게 이해하시기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은 이제 그렇죠. 병뚜껑이 2.5c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병뚜껑보다 큰 거는 사실 이제 대형이라고 우리말로 부르고 영어로 이제 매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요. 플라스틱. 2.5cm에서 5mm까지가 이제 중형. 영어로 미소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지. 오늘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5mm부터 1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네. 눈에 보여요? 1마이크로.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죠? 세포가 몇 1mm 마이크로 막 이런. 1mm의 1000분의 1. 아, 근데 그 정도로 작게 거의 가루보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래가 더 있습니다. 초미세, 이제 나노. 홈이세요? 아, 나노까지 가요? 네, 나노 크기를 보통 제가 쉽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구의 직경을 1m로 보면 1나노는 축구공 크기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예 아까 그런 크기 뭐 나노가 됐든 뭐 미세가 됐든 그런 크기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크기의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1차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에 스크럽제로 들어가는 것들. 아, 예. 일부러 만드는 네, 일부러. 것들. 과거에는 뭐 살구씨를 뭐 쪼개 쓰거나 자연물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폴리에틸렌 알갱이로 대치돼서 저도 그때 초기 학생들을 연구하면서 진짜 화장품을 딱 사서 딱 보니까 폴리에틸렌. 그럼 박사님, 그 저기 스크럽으로 쓰는 거 알갱이 있잖아요. 걔는 어쨌건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다행히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좀 2017년에 우리나라도 규제가 됐습니다. 1차는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게 문제는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 2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네. 또는 사용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환경 중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이제 자연 풍화를 통해서 부서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는 어떻게 되냐? 양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일상에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경로로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입증한 논문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저도 이거는 아니겠지 또는 이 정도겠지 했는데 더 많고 계속 늘어요. 많이 늘어나겠네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 제가 이제 티백을 좀 몇 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 모금을 했는데 이 티백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약 12억 개가 있다라는 말인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논문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아, 정말 근데 12억 개나 나와요? 예,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요? 정확히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조금 작은데 초미세, 초미세. 나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그래서 늘어요. 권위자분은 티백을 안 드시는 거죠. 예리하시네요. 그러면 이 티백에서 나오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1차라고 봐야 됩니까? 2차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50% 확률이니까 맞춰보세요. 이건 1차죠. 왜냐면 어쨌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각오하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2차 아닌가 싶어요. 우리 눈밖에 있다고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1.5요? 왜 그러냐면 1.5 세모죠, 세모. 1.5. 그러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처럼 조그만 조각이 만들어져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1차가 되는 거죠.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유통되거나 또는 이제 뜨거운 그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면 그건 2차가 됩니다. 근데 둘 중에 기여도가 어디가 많은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아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만들어질 때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1차로 분류를 하나요? 네, 그게 이제 중간에 다시 1.5에서 1.2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원래 작게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풍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제조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그럼 거죠. 박사님, 이 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각성을 좀 미리 알고 계셨는데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었는데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까? 이제 미세 플라스틱 워낙 새로운 단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단어만 집중하는데 네. 저는 보통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표현하거든요. 예.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를 보라고 화두를 던져줬는데 다 그 단어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미세 플라스틱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이랑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을 연구하신다면서요? 대표님이세요? 회사 대표님 플라스틱을 관련된 장스 플라스틱? 장스 CEO? 플라스틱. 사실 언제예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왠지 플라스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자기 의도가 없었어도 약간 악의 축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의 탄생 역시 사실은 지구를 지키려고 만들어졌어요. 왜냐 그전에는 코끼리 상아를 이용해서 당구공도 만들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너무 밀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한 그 당구 선수가 상금을 1만 달러가 맞아요. 걸고 진짜요? 네, 마이클 팔러닌가 하는 분이었는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상금을 보고 달려들었어요. 거기 연구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하나씩 탄생하기 시작해요. 오 진짜요? 네, 맞습니다. 난 처음 들었어. 그 전에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최초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기하다. 흔히 아는 그 재활용 표시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이 한 번에 개발된 게 아니고 예, 천천히.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195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재밌네요. 플라스틱이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애초에 그 동기 자체는 자연을 보호하기 맞아요. 위해서 네. 밀렵을 막기 위해서 만든 물질인데 이게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을 계속 만들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 코끼리 살리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탄생을 했는데 결국 탄생된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생명을 되게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화학자가 봤을 때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완벽한 물질 완벽해요? 정도로 저희는 봐요. 완벽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뭔가 재료를 만든다, 물체를 만든다 하면 쓸 수 있는 재료가 되게 많죠. 철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모든 시대를 거쳐서 현대 사회가 과거랑 다른 게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물질을 보통 꼽아요. 첫 번째가 반도체고 반도체. 두 번째가 플라스틱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이 두 가지가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꾼 물질이라 그건 맞죠. 예를 들어서 이 컵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투명한 재료가 유리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 말고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가볍고 또 다루기도 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네. 깨지지도 않고 사실 인간을 지금은 위협하는 그 미세화가 되면서 위협을 하지만 이롭게 바꾼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쓴 주사기가 다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맞네. 이거 옛날엔 다 유리 주사기에 강철반을 썼어요. 이때는 보관이나 멸균이 잘 안 되면 감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 일회용이 되고 하면서 또 초반에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제일 유용하게 쓰인 게 그 절연 성분이 있어요. 플라스틱 전기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막 전선 피복 만드는 데 쓰여갖고 전자 문명이 그것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실험실 연구할 때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생물 실험은 더 그렇죠. 되게 죄책감을 많이 드는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 쓰고 버리고 하죠. 또 오늘 또 뭘 준비해 오셨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이게 명칭이 재밌습니다. 원래 명칭은 영어로는 프리 프로덕션 레진 펠렛이라고 그냥 불러 줄여서 펠렛이라고. 펠렛?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원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렇게 펠렛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공업체에다 보내면 이제 수많은 제품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가공해서. 근데 이게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인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인어의 눈물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잘 보면 이게 눈물 방울처럼 생겼거든요. 동그랗죠, 예. 그러니까 인어는 이제 바다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인어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캠페인적인 은유로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깨끗한 원료 물질이고요. 중간에 수송하다가 뭐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고 공장에서 버려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게 이제 떠다니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도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백미 같고 하나는 약간 흑미 같고. 작곡밥. 잡고. 그게 실제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2살 때 입에다 넣더라고요. 쌀처럼 생겨가지고. 떼치 해야죠. 그래서 아까 찌찌찌찌. 예, 곡식처럼 생겼다고 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지지지지 해야죠. 그럼 요거를 녹여가지고
그 형태 보내다가 뜨면은 그게 딱 그 형태로 용기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거 그런 이게 겁니까? 적어 보여서 그렇지 생산한 데는 그 뭐 가마니 같은 걸로 몇 톤씩 쏟아붓고 찍어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 페트병 만드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던데 이거 가열하면은 되게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바람 같은 거를 훅 맞습니다. 불면은 예, 예. 모양이 확 생기더라고요. 유리 공예 같이 네, 유리 공예 같이 그냥 불면서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는 모양으로 네, 딱 찍어. 확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인어의 눈물이 이렇게 이제 페트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런 완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뭐 환경중에 가면 이제 유치원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표를 그려서 뭐 이건 뭐 분해되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반영구적. 그 틀린 말이 아닌 게 이제 자연에 있는 생물학적 분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에는 자외선이 있고 자외선에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 탄소 결합을 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진짜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표면에서는 광산화가 일어나서 수많은 조각이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과연 쪼개질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몇 번 뭐 원자니 분자니 얘기를 했잖아요. 분자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작은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을 계속 연결해서 긴 형태로 이을 수도 있잖아요. 목걸이나 끈처럼. 그걸 우리가 고분자라 그래요. 얘네들을 뭉치고 덩어리로 만들면 플라스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중합이라고 부르고 중합. 네, 중합이라는 게 뭔가를 연결해 더 길고 거대한 걸 만든다. 그 결국은 저는 일반인들한테 할 때 이제 비엔나 소세지를 표현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도시락 반찬에 최애템 연결된 거. 줄줄이 비엔나. 어디를 잘라도 소세지는 소세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워낙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서 작아져도 원래 있던 물리학적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분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해란 용어를 쓰지 말고 미세화란 용어로 이제 쓰자고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미세화. 원래 성질을 잃어버려야 분해인데 눈에서 안 보입니다. 미세화된다는 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말했잖아요. 제가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아, 명언이다. 플라스틱은 작아질 뿐이다.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세화에 제가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보통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첫 번째는 태양광, 두 번째는 산화니까 산소, 네. 세 번째는 높은 열이 있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거든. 높은 온도. 최적 조건이 이제 바다로 치면 해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여름에 발로 하면 뜨거운 모래, 그렇죠. 햇볕은 내려쬐고 산소는 공기 중에 충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트라우마처럼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디 살 때 거기 생수를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그 페트병 2리터에 6개 파는 생수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맨날 할인해서 사 먹었던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생수병을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매일매일 마셨겠구나. 네, 맞습니다.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아까처럼 큰 이제 생수병을 마트 바깥에 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광이 노출되면 노출돼서 훨씬 많이 발생. 아까 이제 뚜껑 열면서 황성 박사는 얘기가 생기기도 오늘 하지만. 정말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신선한데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재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실험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약간의 시간 차이일 뿐 한 이제 태양광이 한 2년에서 5년만 계속 노출이 되면 얘가 이제 미세화 거의 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충격, 바람, 뭐 지나가다가 뭐 동물이 건드렸다, 뭐 아니면 뭐 파도 거기부터 막 수없이 쪼개지기 그냥 시작하거든요. 꽃가루처럼 막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예. 태양 빛만 어떻게 뭐 받아도 미세 네, 그렇죠.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생길 수 그래서 있다는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쓰레기만 안 만들면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쓰는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멀칭 필름이나 비닐하고 쓰죠. 수산업에서 쓰는 모든 어구는 다 플라스틱이죠. 그물들. 예, 예. 그다음에 뭐 인조 잔디도 있죠.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나무였다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야외에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태양광에 노출이 되면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건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태양이 노출되면은 미세화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 생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 한때 또 신발을 또 굉장히 많이 넣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한 십몇 년 지난 신발인데 이게 케바케예요. 예, 예. 겉은 멀쩡해요. 네. 그래서 딱 멋내려고 딱 신고 있네. 네. 정확히 현관을 나가서 한 30m 정도 지나갈 때 이제 쩍쩍쩍쩍 하면서 막 갈라져. 근데 걔네들은 어쨌건 실내에만 있었거든요. 아, 예. 무슨 태양빛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내에만 있었는데 가루처럼 확 모든 게 분해되고. 이건 저도 그런 약간 일화가 있는 게 네. 집에서 이제 오래 쓴 한 20년 된 선풍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장 나갖고 이제 고치려고 딱 만지는 순간에 막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내에 있어도 이제 다른 열이라든가 다른 작용, 마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찰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그런 이제 합성 섬유로 되는 옷을 빨잖아요. 빨면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는 미세 옷을 빨아도요? 세탁을 하면 폐수로 수십만 개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팀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살짝 건조하잖아요. 네. 건조하고 나서 우리 입고 털잖아. 털고 입고 다니잖아요. 거의 같은 향이 나옵니다. 아, 그럼 건조기를 쓰지 말까요? 아, 건조기 무슨 건조를 통해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합성섬유 옷만 입어도 만들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거의 30%는 합성폼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달리면서. 마찰에 의해서 다는 마찰에 의해서 과정에. 마모돼서 엄청난 입자가 생기고요. 그러면 사람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지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보통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하죠. 다른 물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흡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이나 마시는 물을 통해서는 이제 소화기로 동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음식 있잖아요. 모든 네, 음식. 음식에. 처음에는 이제 몇 종류가 안 알려졌어요. 뭐 소금이다, 뭐 수산물이다 시작하던 이제는 이건 뭐 그냥 싹 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모든 거 싹 다 패스트푸드 제가 싹 원래는 다. 하나씩 추가해서 논문 볼 때마다 요거는 뭐 당근도 나오고 채소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하면 뭐 치즈도 나오고 뭐 맥주 뭐 이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안 나오는 게 없죠. 네.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 게 재료에도 들어있고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재료에 있는 게 더 많냐,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게 많냐 연구했는데 또 떨어지는 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을 걸로 아직 연구 결과는 그렇게 부족한데 피부 햇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부에 흡수요? 생물 실험해 보면 들어가거든요. 작은 크기가 되면. 피부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그 옷들이 또 흡수를 시킬 수도 있겠네요. 옷 같은 게. 그건 아직 연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피부 흡수는 너무 충격인데. 초미세 정도면 피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막 팩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다는 게 분자 뭐 몇 나노 크기면은 피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초미세 정도면 나노미터 크기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요즘은 워낙 플라스틱 이제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물티슈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종이로 하는데 네. 그 안에 합성 섬유가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물티슈가 펄프로 만든 게 아니라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펄프인 줄 아, 알았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물티슈 너무 많이 쓰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네. 네, 그 화장실 갈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에 나갔을 때. 그렇죠. 네, 스타일리스트가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물티슈 좀 이렇게 가방에서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갑자기 막 쓰러질 정도로 식은땀이 막 날아가는 거야. 봤더니 내가 가져온 게 클렌징 티슈였더라고. 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무 급하니까. 종이컵은 어떨까요? 예. 종이컵이 사실 안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음료 같은 걸 새니까요.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세기도 하고 그렇죠. 분리도. 예. 젖어버리니까. 근데 그 음료가 보통 저희가 일회용 종이컵에 이제 뜨거운 커피 정도 한 잔이 한 60에서 80ml 되거든요. 네. 한 잔 마시면 한 15개 정도가 발생합니다. 와, 근데 15개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안 오시죠? 아니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 제육이랑 뭐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100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그렇죠. 예. 달달한 커피 또 드셔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다시 또 리프레시가 되는데 15개 미세먼지를 식사 후에 한 잔에 미세 플라스틱. 15개니까 1년에 본인이 마시는 종이컵에 마시는 음료 생각하시면 곱하면 이제 나오죠. 와. 제가 네. 정수기를 원래 렌탈해서 쓰다가 제가 이제 그 코디 아주머니하고 좀 워낙 바쁘니까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수를 배달시켜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정수기로 돌아갈까요? 어떡할까요? 이게 이거 좀 답 좀 주세요.
물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뭐 예. 다 퍼져 있어서 피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집에서 예. 수돗물을 마신 지가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굳이 저희가 이제 유해물질 연구도 하고 미세 연구하다 보니까 생수에 많은 것도 알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사실은 실험실에서 쓴 정수기는 더 고도화된 정수기거든요. 그래도 나옵니다. 원래는 그 역삼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실험할 때 이제 블랭크라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없는 거를 대적으로 놓고 실험해야 되는데 거기도 나와서 피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막 비싼 그 순수한 물을 사서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치우고 수돗물을 드신다고요?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을 걸요? 분석하면 네. 생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만 남들은 다 지금 정수기에 막 뭐 그냥 생수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안 쓰고 네. 먹기도 되게 편안하고 정수기가 공간도 안 차지하고 네. 뭐 미세 플라스틱 덜 먹고 그래요? 일석사조 정도 됩니다. 획기적인데요. 저는 그렇게 10여 년째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차라리 모르고 있을 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박사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 불편한 진실이죠. 이제 피하고 싶잖아요. 먹는 거, 호흡하는 거. 근데 이게 유입원이 사실은 플라스틱 아까 모든 곳에 쓰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어디가 그냥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 관리하면 양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극지연구소 연구하시는 분을 네. 만났는데 남극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은 남극 한 가운데 눈 샘플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잡혔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리터당 1리터당 평균 한 30개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산된 예, 미세 배기로, 플라스틱이 거의 7,000km 이상 날아가는 거죠. 전 세계 연구 결과 저희가 이제 리뷰해 보니까 이제 1입방미터라 그러잖아요. 1m, 1m, 1m 요 부피 안에 적은 데는 1개 정도. 1개 정도인데 이제 중국 베이징 같은 이제 그런 큰 도시 무려 그 안에 5,700개 정도가 있어요. 1m, 1m, 1m.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든지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산재돼 있어요. 공기 중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안에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연출이 제 바로 앞에서 플라스틱으로 슬레이트를 쳤어요. 슬레이트. 굉장한 마찰인데요. 딱 쳤어요. 그때 내가 한 30억 개 먹은 거야.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그다음 숨 쉬는 거 모든 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럼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노출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았고 진짜요?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물, 뭐 수산물 뭐 이렇게 됐다가 그 국가별로 또 이 랭킹을 매겼는데 네. 몇입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19위 정도로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됐는데 19위면 뭐 동메달까지는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18위까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개도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그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1인당 네.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최악의 시너라고 표현하죠. 근데 제일 높은 농도만 뽑아서 계산했을 때 네네. 이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5g을 먹습니다. 일주일이에요? 예. 우리가 일주일에요? 예, 그렇죠. 가정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한 달로 표현하면 플라스틱 칫솔 하나. 너무 충격적이야. 나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한 달에 칫솔 하나 분량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그냥 지금 먹고 있다. 근데 더 제가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2100년이 되면 이제 과학자들 추산이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고 지금처럼 살면 210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뒤에는 50배 정도 오염이 증가할 거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측.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자연계로 돌아갔겠지만 뭐 대충 연배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아니 우리 영상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 지금 유니버스 저희 지금 그 백신 개발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2100년 2100년에 일주일에 그냥 쉽게 대입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50장. 일주일에 신용카드 50장.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되죠? 2,500장을 먹게 된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예. 그 몸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뭐 배출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큰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으니까 작은 거 분석을 못할 때는 상당수 이게 상피세포에서 흡수가 안 되고 소화관 내에서 보통 이제 배출되는 거라서 대변을 검사했더니 100% 나온다. 여기였다가 이제 점점 장기 쪽으로 이제 연구가 증가하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그렇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웬만한 몸에 있는 기관 다 아시면 되고 이제 잘 이제 설마 여기까지 하는 걸로 치면 뭐 혈액, 그다음에 정자, 그렇죠. 이제 그 정자요? 산모의 태반이라는 게 결국은 아기에게 전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지금 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쌓이는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제가 이제 2개의 연구 결과를 보고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혈관 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동맥경화 이런 그러니까 데요? 이렇게 경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예. 방리한 환자들, 예. 312명의 환자를 혈전을 채취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혈전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그룹, 없는 그룹. 이제 3개의 이제 위험 요소, 사망,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계통에 이제 심장이죠, 예. 그 위험하고 딱 매치를 시켰는데 혈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 그룹에서 2배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것까지 듣고도 2배니까 이거는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생각했는데 올 2월 달에 나온 분이 사실은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기증 시신들이 있습니다. 뇌하고 간하고 신장을 분석했는데 이제 뇌에 가장 높게 축적되는 게 확인이 됐고, 미세 플라스틱. 저도 그 논문 봤어요. 네, 그렇죠. BBB라 그러잖아요. 블러드 브레인 배려. 그래서 원래 요거를 통과하는 거는 되게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예. 내려가는 게 너무 작은 애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초미세 정도 돼야 자가에 들어가거든요. 네. 보호막이 있어서 이 세균이나 안 좋은 건 못 들어가게 하는. 근데 이제 기증 시실이다 보니까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28명의 이제 샘플이었는데 그 중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12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12명 그룹하고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그룹하고 딱 비교를 했는데 치매 그룹에서 뇌에 있는 초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7배가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아직 얘가 뭐 혈관 질환인지 뭐 치매를 바로 유발했는지는 모르죠. 연관성만 나왔으니까 걔가 직접 줬는지 아니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하는 사람이 나머지도 안 좋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영향인지는 이제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텐데 이 정도 논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쌓이지 않을까 하는 영향을 제가 끼치네요, 예측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이 이런 독성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되게 빨리 자라고 수명도 짧아서. 그래서 최근에 저랑 굉장히 친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분이 이 초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예쁜 꼬마 선충을 파킨슨병 걸린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파킨슨병 모델 선충이 있는데 이 파킨슨병 선충 모델에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을 적용하면 훨씬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처음 뇌에 알았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처럼 다양한 질환들의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을 가능성을 이제 꼬마 선충 연구나 뭐 아니면 물고기 연구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너무 저도 지금 약간 소름이 돋네요. 아, 큰일 났네. 그럼 장기적으로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2100년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50배. 일주일에 예, 예. 50개. 일주일에 50장. 50개 먹는 정도로 오염이 되면 저는 거의 대멸종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자면 네. 이거는 좀 비슷한 사건이 뭐였냐면 25억 년 전쯤에 이 남세균이라는 애가 원래 광합성을 하던 애인데 네. 광합성의 산물로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데 그 전엔 산소가 없던 세계였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대기 중에. 근데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독성 독성이지, 물질이거든요. 독성. 독을 푼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남세균은 산소를 계속 만드는데 이 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대멸절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출현해서 남세균이 산소라고 하는 독을 전체 바다에 푼 것처럼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해서 플라스틱을 쓰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풀기 시작하는데 산소도 처음에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었을 때도 양이 적어서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티핑 포인트 그 매우 치명적인 선을 넘어서면 근데 줄어들진 않잖아요, 계속. 근데 교수님, 그 멸종도 멸종인데 100년에 이제 우리가 50장짜리를 먹잖아요, 일주일에. 네. 하도 50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맛있어?
괜찮은 거야. 그죠? 그리고 진화해버렸어. 내 소화기관이 소화. 이제는 그냥 배출을 할 정도가 이제 약간 된 거. 이게 진화라고 해야 되죠. 놀라운 발상입니다. 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리적 적응이라고 하죠. 네, 생리적 적응이냐 아니면 그래도 멸종이냐 그러니까- 멸망이냐. 예. 그러니까 뭐 진화 쪽에 네. 전문가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자연계에도 뭐 DNA 같은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무에 쓰이는 리그닌이 그런 거거든요. 리그닌? 근데 나무는 뭐 수십 메타 이제 햇빛을 받으려고 자라는 게 리그닌이라는 이제 자연 폴리머가 만들어져서 가능해진 건데. 목질. 예, 예.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구성 성분이 셀룰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간이 소화 못 시킨 섬유질이라고 하는 예, 거. 예. 그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헤마이셀룰로스라는 게 있고 그 리그닌이 있어요. 리그닌이 그물처럼 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나무가 갈색인 이유예요. 아 그래요? 갈색 물질이에요. 걔도 이제 폴리머거든요. 합성 폴리머인데 이제 얘를 그럼 분해를 해야지 목재가 안 쌓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목재로 뒤덮였을 거 아닙니까, 지구가?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언제 나왔냐? 1억 5천만 년 뒤에 나옵니다. 아 그게 리그닌이 생기고 나서 1억 5천만 년 뒤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100년 있다가 2100년에 우리가 이거 50장짜리를 먹게 되지 않을 거다. 그 전에 분명히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거다. 1억 5천만 년 걸렸다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AI가 뭔가 막 하겠죠. 그렇지. 예. 그렇죠. 1억 5천만 년보다는 확실하게 줄겠죠. 너무 AI에 꽂히셨는데. 아 저는 많이 꽂혔죠. AI는 계속 해야 돼요. 사실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리는 멸망 시나리오에는 인간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이유로 죽을 것 같다. 화학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효소로 PET를 분해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됐어요. 프랑스 이쪽에서는. 그걸 시작으로 온갖 물질, 고분자 이런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나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생물체에 넣어서 만약에 됐다. 그럼 인간도 사실 탄소 생물체잖아요. 그럼 인간을 분해하는 기능을 갖는 게 생겨서 인간도 죽을 거다가 저의 하나의 시나리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라스틱도 분해하는데 인간도 분해된다. 재밌는 발상이니까 원래 플라스틱 분해하려고 만들었는데 똑같이 우리도 유기체니까 그렇게 분해 같이 가능하고 분해된다고 재밌는 해도. 발상. 아니면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약간 그 액체로 그냥 빠뜨리기만 하면 싹 완벽하게 깔끔하게 분해되는. 사람도 분해될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하루를 정하는 거지. 클리닝 데이. 아 움직이지 마세요. 우주에서 그냥 확 뿌려놓는 거지. 그 하루는 우리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고. 지구 정화의 날. 지구 정화의 날 있잖아요. 아 우주 정거장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날에 대규모로 그냥 어디 쉘터에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달에다 보관 이사하고. 그렇지. 쫙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구를 완전 또 깨끗하게 뭐 여러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거 싹 다 정리하고. 완전 SF에 나온 그 행성 정화 광선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쉘터는 이제 그 시멘트로 만들어야죠. 플라스틱을 안 녹는 거. 예를 들어서 재활용 있잖아.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 뭐 혹시 뭐 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사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매주 열심히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재활용 될 수 있는 종류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많이 없다. 그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종류의 페트만 돼요. 생수. 생수. 예를 들어서 콜라 들어있는 그 유명한 그런 페트랑 그냥 일반적인 생수병 만져보면은 콜라병은 좀 딱딱하고 그렇지. 얘는 물렁거리잖아요. 그렇죠. 물렁거린 걸 한 번 재활용하면 딱딱한 게 돼요. 얘는 다시는 재활용 못해요. 한 번밖에 안 되네. 그건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 우리가 플라스틱 생각하면 얘 왠지 뜨겁게 가열하면 녹으니까 아, 녹여서 다시 찍어내면 복구 되겠지 하는데 우리가 그걸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한 번밖에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양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하나 나왔던 논문 때문에 조금 이제 충격적인 게 기계적으로 먼저 갈아서 조그만 조각으로 했을 때 반응이 빠르니까 그런 이제 재활용 공장에서 대기로 비산되거나 막 물로 나가서 그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또 추정된 결과가 나와서 이거 재활용하려고 그랬다가 미세 플라스틱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재활용 과정 중에서도 관리가 충분히 안 되면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저희 하는 건 보통 화학 반응이니까 이게 아까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돼 있으니까 잘라도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자른 거를 다시 붙여서 만드는 과정을 하면 재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가 붙이는 걸 중합이라 그랬잖아요. 네. 중화. 그리고 우리가 답도 뭐 해답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라내는 걸 해중합이라 불러요. 중합된 걸 다시 풀어낸다. 이 과정으로 사람들이 요즘엔 재활용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원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면 다 죽을 판이라.